나상, 제목의 의미부터 살펴보시죠. 나상이 뭐지, 얘들아? 나상은 나체의 모습, 즉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거야. 사람이 진짜 벌거벗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칠해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나상이라고 표현했어.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 이 등장인물로 따지자면 형과 동생 중 형에 해당해. 자, 정리하자면 이 나상은 벌거벗은 모습인데 그 모습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다? 순수한 인간성이야. 이 인간성은 바로 형. 그래서 형이 가장 중요해, 이 작품에서는. 근데 형과 대비되는 성격이 동생이 나와. 동생은 순수하진 않아. 이해타산적이고 현실적이고 형을 좀 모자란다. 이렇게 좀 거만하게, 오만하게 형을 좀 바라봐. 그리고 집안에서도 형을 다 안쓰럽게 생각하고 답답이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박을 받던 형이 전쟁 속에서 마저도 순수해요. 그래서 이 순수성을 통해서 동생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잘 극복해 나갑니다. 천진난만하게요. 그러면서 이 동생은 형의 그런 순수한 모습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좀 없어져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이 순수성이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인간성 가진 형이 나중에 이제 그 경비원의 총을 맞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게 바로 이 순수한 인간성이고 그리고 전쟁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유일한 순수한 인간성이겠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가치가 제대로 된 가치가 맞을까? 어쩌면 모자르다고 생각했던 그 순수한 인간성을 지닌 형이 더 잘 사는 삶은 아니었을까 하고 그런 올바른 삶에 대해서 회상을 해보게 돼요. 성찰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독자들도 인간 올바른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순수한 인간성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은 또 특징이 바로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예요.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은요, 이렇게 액자가 있을 때 내부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죠. 더 크고 주제는 내부에 있어요. 자, 외부 이야기는요, 나와 철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나가 철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1인칭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철의 이야기를 듣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공은 철이야, 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그리고 내부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철의 이야기야. 그래서 철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형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철이 사실은 여기 동생인 칠성. 그러니까 동생은 자기 자신이야. 철 자신. 동생 이름은 칠성이라고 나와요. 형과 동생의 심리를 모두 다 얘기해 주려면 3인칭 정치적 작가 시점이 가장 적합하겠지. 이렇게 해서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액자식 구성은요. 이야기가 두 개라는 측면에서 입체적인 구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입체적 구성이다. 그리고 시점이 달라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액자식 구성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외부 지문으로 윤흥길의 종탑 아래에서가 나올 수가 있어. 윤흥길 9켤레의 구두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한데 큼직큼직한 한국의 역사를 다뤄요. 6.25 전쟁도 다루고 장마 이런 것도 다뤘었어. 6.25 전쟁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산업화와 도시화 이런 것도 다루고 큼직큼직한 한국사를 다룹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 또는 소외된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인데 자, 종탑 아래에서 이것도 액자식 구성입니다. 자, 액자식 구성인데 시대적 배경이 똑같아. 자, 외부 이야기에서는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와요. 그러면서 환갑에 초등학생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옛날 얘기를 막 해. 그런데 아주 입이 무거운 최건호라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가 서술되고 굉장히 짧아요. 외부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가 엄청 길어. 내부 이야기는 최건호의 옛날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인칭이고 주인공 시점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어린 서술자가 등장해요. 어린 서술자. 그러면서 이 내부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시대적 배경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명은이라는 여자를 만나. 근데 명은이가 장님이야. 눈이 멀었어. 왜 눈이 멀었냐면 6.25 전쟁 때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죽은 거야. 그래서 충격을 받고 눈이 멀거든. 그래서 장님인데 이 나가 명은이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명은이가 종탑 아래서지 종소리를 들으면 하늘에 소원을 빌고 종소리가 널리 퍼져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나로부터. 그래서 명은이가 나한테 부탁을 해. 야, 나 종소리를 듣고 싶어. 소원을 빌고 싶어. 근데 그 종을 지키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있어요. 딸고만이는 이제 넷째 이름인데 딸을 그만 낳으라고 이름을 딸고만이로 붙였어. 그 아버지가 이제 종을 치면 안 되지. 그 종 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몰래 가서 종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소리를 댕댕 치면서 이제 6.25 전쟁의 상처를 좀 풀어달라라고 하늘에 이제 비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리하자면 6.25 전쟁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은이에 대한 사랑과 불쌍함, 연민으로 그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가능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 나상은요, 6.25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인간에도 나오지만 비극적으로 끝나지.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고 6.25 전쟁이고 전쟁의 상처를 얘기했다는 점은 동일한데 결말이 달라요. 결말이. 그리고 시점도 다르지. 얘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가는데 얘는 1인칭 관찰자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시점이 액자식 구성은 웬만하면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주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상에서 문제는 액자식 구성 문제가 5문제 중에 1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돼. 그만큼 중요한 거야. 소설에서 액자식 구성 사실 많이 없거든. 그래서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첫 번째. 일단 외부 이야기 먼저 들어가야 되지.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 외부 이야기는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여름 저녁이었다라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배경 묘사가 나오는데 이 분위기가 6.25 전쟁이고 그리고 형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벌써부터 외부에서 분위기가 음산해. 그러니까 배경을 묘사해 주는데 그 배경 묘사가 좀 스산한 분위기야. 봐봐. 바람이 불고 시커먼 구름대가 서편으로 몰려 달려들고 있었다. 그 구름이 몰려 쌓이는 먼 서편 하늘에는 칼날 같은 번갯불이 번쩍번쩍. 뭔가 이렇게 불길한 느낌 들지 않니? 그리고 이편 하늘의 별들은 구름 사이에서 이상하게 파릇파릇 빛났다. 이상하게. 그리고 다른 구름 더미를 요리조리 헤치고 빠져나왔다가는 새로 몰려오는 구름 더미에 애처롭게도 휘감긴다. 그러니까 달빛을 구름이 다 가리는 상황이야. 그 다음 집집의 지붕들은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 어때? 싸늘한 느낌. 대기에는 차가운 물기. 어때? 배경 묘사가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자, 외부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시간적인 배경 나오죠.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계절도 여름이라고 나오네. 계절적인 분위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처해 있는 배경 묘사가 나오는데 그게 엄청 분위기가 어두워. 어두운 분위기. 땅 위에 무언지 불길한 느낌이 들도록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조용해요. 철과 나는 철, 네모, 나, 네모, 1인칭 관찰자 나오네.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막연한 원시적인 공포감 같은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 그냥 앉아 있었대요. 공포감까지 느껴? 철은 먼 하늘가에 시선을 준 채 연방 담배를 피우고요. 이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았다가 철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밑줄. 바로 뭐야? 내부 이야기 시작. 지금부터 이제 내부 이야기를 들어갈 겁니다. 내부 이야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제 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형과
그 다음에 동생이 성격이 대비됩니다. 성격 대비. 어떻게 대비되는지 얘기를 해주겠지. 누가 얘기해줘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얘기해줘요. 그러면 전지적 작가가, 그러니까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 정리해야 돼. 성격 제시 방법. 이거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나왔을 때 밑줄이 5만 대쳐져 있거든. 그러면 다음 중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으로 다른 것 하나로 골라라 라고 나오면 틀리지 않습니다. 외우면요, 이상한데 밑줄 쳐져 있으면 안 외운 건데 하면서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 제시. 이거 누가 얘기해 준다고? 서술자가 얘기해 주는 거야. 서술자가 누구를? 등장인물을.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서술할 때는요, 직접 얘기해 주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기도 해요. 직접 얘기해 주는 건 뭐야? 형은 오만한 성격이었다. 아니면 또는 형이 아니다. 동생은 오만한 성격이었다. 형은 모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면 그건 직접 서술이라 그래. 직접 제시라 그래. 서술해 주는 거. 누가요? 서술자가 서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간접 제시는 뭐냐면, 이거는 서술자가 직접 얘기 안 해줘. 그럼 우리가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인물의 말, 대화라고 할게. 대화나 말, 또는 그 인물에 대한 묘사. 묘사는 두 가지가 있어. 행동을 묘사해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외향을 묘사해 주기도 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간접 제시는 극적 제시라고도 해요. 극적 제시. 또는 보여주기라고도 합니다. 말해주지 않고 보여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극적 제시는 극이 전부 다 보여주는 거잖아. 말해주지 않지. 등장인물의 행동과 그 다음에 표정 이런 걸로 다 보여주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극적 제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제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석적 제시. 서술자가 다 분석해준다 그거야. 그 다음에 말하기다. 말하기. 영어로는 이게 showing이라고 하고요. showing. 그 다음에 말하기는 tel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간접 제시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직접 제시를 분석적 제시와 말하기라고도 얘기하는구나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요거 중요하지. 어떤 방법으로 각각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하는가? 자, 형과 동생 그러면 살펴보자. 형이라는 인물은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형은 27살이고 동생은 22살이었다. 5살 차이 나네.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밑줄 치세요. 이거 누구 성격? 형의 성격. 직접 제시한 거야? 간접 제시한 거야? 그래요. 직접 제시한 거지. 자, 그 다음 해방 이듬해 38선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큰 소리로 야, 이게 바로 그 38선이구나. 눈치 없고 어수룩하지? 밑줄. 이런 성격을 형의 말을 통해서 얘기했네. 무슨 제시? 간접 제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일어나서 일행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일화를 제시하네요. 아버지는 그때도 형을 쥐어받고 형은 엉엉 울었고 그 다음 어머니도 찔끔찔끔 울었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 포기했다는 거지. 어머니는 불쌍해서 이따끔씩 찔끔거리곤 했다. 왜 가족 중에 아픈 손가락 한 명쯤 있잖아요. 물론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채모가 뭐야? 체면,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언저리와 입가에 늘 쓴웃음 밑줄. 자, 냉소적 태도라고 쓰세요. 동생이 형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어. 차가운 웃음을 짓는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런 것이 어려워 있으니 하얀 살갗의 여인 얼굴에 이 쓴웃음은 동생이 오연한 성미와 어울려 있었다. 동생의 성격, 자 밑줄 치고요. 어떤 성격? 오연한 성격. 직접 제시한 거죠. 오연하다는 것은 태도가 거만하다 이런 뜻이야. 어머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이나 동생의 이런 투가 더 서러웠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의 표정에 구애 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천하태평이래요. 형은. 사변, 6.25 전쟁이죠.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됐다. 1951년 가을 제각기 북의 포로로 잡혀 북쪽 후방으로 인괴돼 가다가 둘은 더럭 우연히 만난 거야. 해가 질 무렵 무너진 통천읍 거리에서였다. 통천읍 거리에서 만났대요.
형은 대뜸 울음보를 터뜨렸대. 반가운 거지. 펄렁한 야전잠바에 맨머리 바람 털럭털럭 군화를 끌고 있었다. 동생은 한순간은 흠칫했으나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 슬그머니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슬그머니 외면했다는 것은 거리감이 있다는 거지. 거리감이 있었다. 형에 비해선 주제가 조금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야? 성격이 대비되고 있다. 또는 외모가 대비되고 있다. 둘 다 되네. 자, 주제가 조금 깔끔해서 산뜻한 초록색 군 작업복 차림이었다. 10월달 밤이라 꽤 선들선들했고 멀리 초일의 달 밑에 태백산 줄기가 서늘히 뻗어 있었다. 형은 동생 곁에 누워 자꾸 쿨쩍거리기만 했다. 이거 뭐예요? 쿨쩍거린다. 행동이죠. 행동을 통해서 형의 심리, 어떤 심리? 어수룩한 심리, 좀 어른스럽지 못한 심리가 드러난다. 일행 모두가 잠들었을 무렵 경비병들도 사라진 불 곁에 둘러앉아 잠이 들었다. 하늘 한복판으로 이따금 끼룩끼룩 밤기러기가 울며 지나갔다. 지금 형과 동생이 전쟁 전후로 지금 전부 다 성격이나 외향이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뭐야? 형과 동생의 거리감이 좀 있어. 형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좀 외면도 좀 그래. 근데 동생은 말끔하고 형을 좀 거리를 두려고 하죠. 자, 중력 부분 줄거리 봅시다. 형은 고향과 가족 생각에 쿨쩍쿨쩍 울며 넋두리를 하지만 동생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부터 형은 경비병에게 얻은 밥 한 덩이 동그라미. 밥 한 덩이. 이 밥 한 덩이를 동생과 나눠 먹고는 한다. 형이 경비병이랑 좀 친한 거야. 그래서 이 밥을요, 서로 나눠 먹어요. 콩알 반쪽도 나눠 먹는 형제애, 우애 또는 인간애가 있죠. 형제애. 이렇게 지내면서 동생은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이 열고요. 형이 울면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밥 한 덩이는 거리감이 좁혀지는 계기가 되는 거지. 사이가 좋아집니다. 일행이 원산에 다다르자 북의 경비병이 모두 바뀝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야. 경비병이 바뀌는 사건은요, 이 두 형제의 비극 또는 형의 죽음에 조금 새로운 그런 계기를 부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습니다.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자, 밑줄 치고요. 시간의 경과 흘러갔어요. 그런 걸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었죠.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 눈이 내린다.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자,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형의 어떤 성격? 맞아요. 형의 어수룩한 성격 또는 천진난만한 성격. 이거 뭐야? 간접제시지.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가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말처럼 짓거립니다. 저것 봐, 저기 모두 잠만 자고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찔르기도 하면서요. 어느덧 양덕도 지났다. 시간이 자꾸 흘러요. 하루하루는 수월이도 저물어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를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고요. 자, 겨울이라는 거지.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은 천진난만한 애들 같은 밑줄 선망의 표정, 부러움이라고 쓰세요. 부러움의 표정이 어려있곤 했다. 날로 풀이 죽어갔다. 경비병의 감시가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때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요. 이즈음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소리로 그 새끼 생각난다. 그 새끼 누구야? 밥 한 덩이 주던 사람. 마음 있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동생은.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 담증은 병이에요. 열이 많이 나면은 생기는 그런 병인데요. 너도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 밑줄. 이상한 것 같다. 자, 두 번째.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담증 때문에 담증의 병세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심각.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니? 심각하다는 것은 비극적인 결말이 맞아요. 다가올 것을 암시하는 거죠. 비극적 결말, 결국 형이 죽게 됩니다. 해주게 웃었다. 동생은 깜짝 놀라지. 돌아다 보았다.
여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끌어안으면서 칠성아, 야, 흠석은 춥다. 저 말이다. 엄마 늘 날 불쌍히 여겼어. 야,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다리가 이상한 것 같다. 다시 한번 말하지. 담증의 병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야. 비극적 결말 암시. 동생의 눈에선 이번엔 눈물이 비어져 나와요. 동생은 눈치가 빨라. 그러니까 이 담증이 가져올 그런 결말을 이미 눈치를 챈 거지. 자, 그리고 동생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동생의 눈물. 이거는 거리감이 이미 충분히 좁혀졌다는 거지. 그래서 동생이 형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형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충분히 있다는 거야. 형은 벼랑간 두 눈이 휘둥그러져서 야, 왜 울어 왜 울어 어서 그치지 못하니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가 또 엉엉 울어요. 이튿날 형의 걸음은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밑줄 담증의 병세 심각 그리고 비극적 결말 암시 이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형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는 형의 행동이고 그리고 나 담증이 심해졌다라고 말한 건 형의 대사지. 형의 대사와 형의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병세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선지가 나오면 맞는 거지. 자, 그 다음 그만큼 걸었으면 무단히도 왔을 테 이제 그만 좀 걷지 라고 얘기를 해. 너무 힘들다는 거지.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힐끔 곁눈질해 보였다. 하지만 경비병들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경비병들 아른 채도 안 했다.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라고 사납다라고 경비병들의 그런 성격을 직접적으로 서술해 주고 있어요.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야. 집에 가거든. 자, 밑줄 쳐세요.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함.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함. 적으세요.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유, 나도 집에 갈 텐데 그치? 응, 안 그러나?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부정했다가 다시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하죠. 자, 그 다음 한참 뒤에 또 동생의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야, 칠성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 근데 쳐다보기만 해요. 그러면서 자, 배경 묘사가 나오는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바람은 세이였다. 밑줄. 센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야. 거정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고나 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어 있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배경 묘사죠. 이 배경 묘사는요, 앞으로 벌어질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들의 처지가 아주 초라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처지, 인물의 불안한 처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부정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배경 묘사예요. 그 다음에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나요. 근데 왜 우니? 왜 울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룩거려요. 절룩거린다는 표현은 아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거지. 행력 속에서 이제 말도 안 합니다. 형의 변화. 병세가 아주 심각해져요. 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조심스러운 낙색. 조심스럽게 뭔가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요. 눈치를 힐끔거리기도 합니다. 들킬까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다리가 아픈 것을 들통나면은 이거를 계속 천천히 갈 수는 없으니까 죽이고 가거나 버려버리고 가니까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형의 모습 안타깝죠. 이젠 밤에도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나 먼게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어요. 동생은 또 참다 못해 눈물을 흘렸다. 자꾸 동생은 울기밖에 안 해. 그러나 형은 왜 웃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이젠 터뜨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형의 변화가 드러나는 거지. 동생은 그런 형이 더 서러워져서 더 흐느낍니다. 다리 때문에 힘들어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날 밤 바깥엔 한방눈이 내린다. 한방눈 밑줄 치고요. 발표하세요. 한방눈. 이 한방눈은요, 안 그래도 지금 병세가 심각한데 한방눈까지 내리면 어때? 더 힘들지? 그러니까 한방눈은요, 비극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비극적
분위기 강조. 이 비극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거 대표적으로 맹인 부부 가수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서도 한방눈이 나와. 이 맹인 부부 가수는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이는데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야. 거리에서. 근데 그 거리에서 한방눈이 내리네. 그럼 이 한방눈은 비극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거지. 근데 대조적으로 한방눈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용학의 그리움. 지금 한방눈이 내리는데 그쪽에서도 복된 눈이 내리는가? 지금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에도 한방눈이 오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눈을 복된 눈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발이라면 흩날리는 진눈깨비 되지 말고 저 아래까지 깊숙이 내려가서 한방눈이 되자라고 얘기해요. 이때 한방눈은 저 밑에, 그러니까 소외된 약자까지도 따뜻하게 보다듬어주는 그런 눈이 되자,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한방눈은 긍정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방눈이 부정으로 쓰일 때도 있고 한방눈이 긍정으로 쓰일 때도 있으니까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한방눈의 의미를 잘 살펴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형은 불현듯 동생이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뭐겠어? 밑줄 쳐봐. 형의 죽음. 형의 죽음을 예감한 거야. 너 나 아는 체 하면 안 돼? 형이라 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밑줄.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요? 그래요. 동생에 대한 걱정이 드러납니다.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같이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도 말고 모른 채 해. 꼭 알겠어? 동생은 일부러 큰 소리로 야 눈이 내린다. 이건 뭐야? 밑줄 쳐봐. 동생은 밝은 척을 해요. 더 안타깝죠? 뭔가 우리한테는 더 비극적 분위기를 더 고조시킵니다. 형이 짓거릴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꾹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끌어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형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자,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영은 그림자예요. 영은 넘을 수 있는 고개, 너무 가파른 고개. 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걷던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더 이상 못 걷는 처지가 된 거야.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거지. 동생의 허벅다리를 왜 찔렀어? 너 나 아는 체 하지 마. 왜냐면 동생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동생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걱정하는 거예요. 자, 형의 걸음걸이를 주위에 보아 오던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을 바로 쏜 거야.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고꾸라졌다. 밑줄. 형의 죽음. 아니, 고꾸라졌는데 물어볼 수 있지 않아? 더 걸을 수 있냐고? 근데 그냥 바로 쏴버렸어. 경비병의 잔인함, 폭력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형의 죽음이 나오는 부분. 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야? 바로 이 경비병이 사실은 전쟁에 동원된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비병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야. 전쟁의 폭력성. 비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비참하지. 며칠을 더 살겠다고 뻐득대길. 경비원의 성격 우리가 유추해보자. 경비원의 성격, 경비원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서술자가 간접적으로 제시해 준 건데 이 경비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니? 이 경비원이 인간성 있다 없다? 없다. 인간성 제로.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내부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외부 이야기가 시작돼요. 외부 이야기 시작. 외부 이야기. 어떻게 시작돼? 철의 얘기란 대강 이러했다. 철의 얘기란 대강 이러했다. 이 부분이 외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름 날씨란 변덕도 심하다. 금세 한 소나기 쏟아질 것 같던 서편 하늘의 구름이 어느새 씻은 듯 없어졌다. 온 하늘에는 별들만 새파랗게 깔려있고 초일의 달이 한복판에 허전히 걸려있다. 바람은 싱싱 더욱더 세차게 불고 집들의 지붕들은 깊숙하고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땅 위에는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이런 비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이라고 배경이 하늘에 새파란 구름이 흘러가고 달이
예쁘게 뭐 빛을 비추고 있었다 이렇게 끝내진 않을 거 아니야.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서늘한 분위기로 끝나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의 줄거리를 보면요. 철은 나에게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했는지 물어봐요. 누가 더 둔감했나? 자, 둔감했다라고 처음에는 누구라고 생각했어? 형이 참 둔감한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서술자가 얘기해줬죠. 근데 형은요, 인간의 만큼은 둔감하지 않았어. 동생을 챙겨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 마저도 한 인간인, 다른 존재인 인간, 동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인간애를 발휘했잖아. 그치? 그런데 나는 동생, 칠성은 그렇지 않았지. 형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형이 하는 말들을 그냥 묵묵하게 받아주기만 하지 뭔가를 이제 형을 위해서 노력하는 말들을 위안을 해주진 않죠. 그러면 둔감한 건 사실은 누구였다? 나였다라고 성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자라다고만 생각했던 형이 사실은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만포지는 수용소에 있다가 포로 교환 때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이 칠성이었다. 즉 내부 이야기의 동생이 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완전히 뭐 되는 거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지. 누구 때문에? 내부 이야기의 동생이 외부 이야기의 철이니까 이거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이었는지 이 동생은요.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돼요. 올바른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살펴봤는데요. 나올 수 있는 외부 지문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자,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죠. 그쵸? 네, 관련되는 작품이 뭐가 있냐면 황순원의 나와 너만의 시간.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 이 작품에서 보면은 이 주대위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주대위가 허벅다리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해. 누구의 등에 업혀야 되는데 두 명이 더 있어요. 현중위 그리고 김일병. 제일 높은 사람이 대위야. 이 사람이 자신의 상사가 이제 다쳤으니까 얘네 쫄병들은 업고 가야지. 근데 현중이가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주대위의 옆에 꽂혀져 있는 권총을 자꾸 봐요. 그 이유는 자결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편해지니까. 근데 그 눈치를 다 눈치채지만 주대위는 그래도 권총으로 자살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주대위는요 도망가 버려. 이게 사라져 버려. 그리고 이제 김일병이 주대위를 업고 가죠. 근데 김일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을 포기하려고 그래. 근데 어느 순간 여기서도 개 짖는 소리에는 이제 집중한다는 표현 나오지. 여기도 개 짖는 소리가 나와요. 개 짖는 소리를 주대위가 들은 거야. 그것은 곧 인가, 마을이 사는 그 마을이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을이 있네? 포기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권총을 가지고 김일병을 협박해요. 야, 너 일어나.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김일병을 안내합니다. 사실은 누굴 살리려고? 김일병을 살리려고. 그래서 김일병은 정말 죽어라 힘든데 포기하고 싶은데 권총이 머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을을 본 순간 뒤에 무거워진 주대위를 느껴요. 주대위는 지쳐서 결국 죽고 말아요. 근데 누구는 살려? 김일병을 살렸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바로 인간애야. 인간애가 무엇을 치유할 수 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마치 뭐처럼? 종탑 아래에서처럼. 긍정적으로 끝나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소설들이 있고요. 그의 반면에 이 나아상이라는 것은 순수한 인간이 얼마나 전쟁의 폭력으로 얼마나 큰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이란 정말 엄청 안 좋은 거다, 무서운 거다
비극적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